안녕하세요. 나란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와 함께 수능 특강 언어와 매체 문법 영역이죠. 바로 17조 품사 영역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사 영역은 물론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친구들에게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닌 친구들도 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 품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법의 여러 영역,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높임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문장 성분에서도 상당히 좀 기본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이 품사가 되어줄 때 다른 영역도 또 깊이 있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품사 영역을 좀 잘 배워두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문법적인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이 좀 튼튼해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동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그 품사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그 품사는 단어를 형태적, 기능적, 의미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갈래를 나누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즉 간단하게 말하면 공통성에 따라서 단어를 나누어 놓은 갈래, 단어의 갈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형태, 기능, 의미적 성질이라는 거 이따가 나올 테지만 꼭 암기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국어의 품사에는 9품사죠. 영어는 8품사인데, 그래서 그 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용사, 부사, 조사, 감탄사 9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형태와 기능과 의미의 성질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것을 우리 그 교재에 있는 이 도식화된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이 도식화된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를 형태에 따라서 나누면 가변어와 바로 불변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변어는 형태를 달리한다라는 어떤 말인데요. 먼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예쁘다 같은 경우의 단어를 보면 이 예쁘다가 뭐 예쁘니 의문문, 뭐 예쁘지, 뭐 예쁘고, 예뻐서 이런 식으로 이 형태를 바꾸는 것을 우리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얘를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데, 용언이 활용하는 이유는 문장 성분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나 뭐 아니면 시제라든지 뭐 높임법 뭐 이런 어떤 문법적인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용언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하고 이렇게 어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가 이 지금 예쁘다는 형용사인데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그 동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먹다 같은 경우에도 먹다, 뭐 먹고, 먹자, 뭐 먹니, 뭐 먹어라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먹다도 이렇게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활용이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술격 조사가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가 이다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뭐 그는 학생이다 같은 경우에 학생이다 같은 경우에 물론 여기서 이제 학생이 그 명사가 되고 이다가 바로 서술격 조사가 되는데요. 이때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이니 뭐 이런 식으로 서술격 조사이다도 형태를 달리하죠. 가변어가 됩니다. 이 용언,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외의 어떤 다른 품사들, 명사, 대명사, 수사, 관용사, 부사, 조사, 감탄사는 불변어,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단어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기능에 따라서 이 기능에 따라서 용언이나 그 다음에 체언, 그 다음에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좀 나누는데요. 여기서 그 좀 제가 말씀드리면 이 용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간혹 이 활용을 하니까 용언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 암기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암기하기 위해서 외우셔도 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게 용자가 쓸 용자인데요. 바로 서술어로 사용된다
서술어로 기능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어로 기능을 하는 것이 용언이 되고요. 그래서 이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가 있죠. 그리고 체언이라고 했을 때 이 체언이 몸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왜 몸체를 쓰냐면 이 문장의 문장의 주체가 주어죠. 주어의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 바로 체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식어는 있죠. 수식어는 글자 그대로 꾸며주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즉 수식하는 어떤 역할, 수식, 꾸미는 역할 또는 의미를 한정짓는 수식의 어떤 기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 바로 수식어이고 체언을 수식해주는 관용사, 용언을 수식해주는 부사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관계어이 있는데요. 이 관계어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가 있는데 문법적 관계를 부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적인 어떤 관계를 부여한다라는 거. 이 문법적인 관계는 바로 자격을 부여해주는 문장 성분의 어떤 자격을 부여해주는 격조사가 이 관계어에 있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는 보조사도 관계어 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자격을 부여해주는 접속조사 같은 경우 와, 과가 또 이 관계어 조사의 또 종류이기도 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독립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어는 독립적인 어떤 기능을 한다. 그 문장에서 어떤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요. 감탄사, 대답이나 부름, 놀람 이런 어떤 것들이 바로 감탄사가 독립어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그 본문에 있는 내용 또 짧게 좀 살펴보고 한번 가도록 할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렇게 글로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하고 가죠. 자, 그럼 그 본문의 내용 좀 살피면서 또 품사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본문의 내용, 품사 분류의 기준. 크게 형태, 기능, 의미로 나눈다라고 하고 있네요. 형태, 기능, 의미로 나눈다. 자, 형태. 단어의 형태 변화 여부에 따라 가변어, 불변어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 가변어는 활용을 하여 형태가 변하는 단어, 즉 동사나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라고 했었죠. 그 이다가 이렇게 붙어서 가변어가 되는 것이고 그 동사, 형용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그 품사들을 바로 불변어에 해당이 된다. 명사, 대명사, 수사라든가 그 다음에 관용사, 부사 그리고 감탄사,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서술격 조사 이다만 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형태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이다. 즉 가변어를 제외한 모든 단어다. 이 가변어의 예는 사례는 아까 했었죠. 그래서 먹고, 먹니, 먹어서,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예쁘다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이다,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이니, 학생이어서, 학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격 조사 이다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네요. 자, 불변어 이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달 같은 경우에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니까 명사가 되겠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명사를 대신 지칭하는 거니까 이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에 넷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같은 경우 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헌이라든지 헌 같은 경우에는 헌은 관용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관용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척 같은 경우에는 부사가 되겠네요. 부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헌과 무척은 바로 수식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을은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을은 얘는 목적격 조사가 되는 것이고 아이고는 감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사, 대명사, 수사, 관용사, 부사, 조사, 감탄사는 불변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기능으로 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문장 내에서 해당하는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용언, 그래서 용언은 서술어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술어로 사용되는 용언이 있고 체언은 이 문장의 주체, 주어로 이렇게 기능하는 그런 어떤 단어를 말한다.
수식어는 체원을 수식해주는 관용어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언을 수식해주는 부사어의 어떤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관용어의 기능을 하는 관용사가 있고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부사가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관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들의 어떤 문법적 관계를 부여해준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적 관계를 부여해주는 조사가 있는데, 그 조사 중에서도 격조사가 바로 문장 성분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거고요. 이 와과 같은 접속조사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같은 자격을 부여해주는 것이고, 이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보조사가 붙어도 문장 성분의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다음으로 그 의미에 따라서, 단어의 부류가 지닌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단어를 또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알고 있는 구품사를 말하는 거죠. 이름을 지칭하는 어떤 명사라든가 그 이름을 대신 지칭하는 대명사, 어떤 숫자의 수량이나 어떤 순서를 나타내는 어떤 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언을 꾸며주는 그런 부사, 체언을 꾸며주는 어떤 관용사, 이것도 이제 의미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보조사 같은 경우 조사가 되겠고, 그리고 어떤 문장 성분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들이 조사가 되겠고, 대답이나 논란, 부름, 감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감탄사,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구품사가 의미를 통해서 이렇게 분류한 그런 품사의 분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좀 크게 살펴봤고요. 구체적으로 이 품사별 특성, 이 체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때 체언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 등으로 쓰일 수 있으며, 또 관용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고, 뒤에 조사를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정보가 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물론 여기에 부사어의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서술어의 어떤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서술어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체언의 서술격 조사이다가 결합을 해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부사어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집에서 공부를 했다 같은 경우에 이 나가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명사이고, 그 다음에 집은 명사이고, 그리고 공부도 명사가 되는데, 여기에 이 는이라고 하는 보조사죠. 어쨌든 조사가 결합됐고, 에서 부사격 조사, 격조사가 결합됐고, 목적격 조사, 이렇게 조사가 결합이 돼서 얘는 나는은 주어가 되고, 명사 조사가 붙어서 집에서는 부사어가 되고요. 그리고 공부를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언은 문장에서 주어의 어떤 기능을 하지만 그것 말고도 어떤 몸통 역할을 또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 관용어의 꾸밈을 받는다라는 게 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어의 꾸밈을 받는다라는 걸 통해서 우린 뭘 또 구분할 수 있냐면요. 의존명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보조사를 또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존명사 중에, 그래서 그 일을 나는 너만큼,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만큼은 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이 너만큼의 만큼은 이 체언의 이 대명사인 체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언 뒤에 만큼이 붙었을 때 얘는 조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할 만큼은 띄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할은 하다라고 하는 용언에 리을이 붙어가지고 이게 관용어인데요. 이 관용어 뒤에 오는 경우에 얘는 바로 의존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큼은 이때는 명사가 되는데, 이걸 구분할 때 이 관용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또 뒤에 조사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거는 또 수사와 이 수관용사를 구분할 때 이 수사 뒤에는 조사가 있고요. 이 수관용사가 올 때는
이 뒤에 의존명사, 단위성 의존명사가 올 때, 이때 이제 이 뒤에 조사를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어떤 체온의 특성이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또 유용하게 또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시간, 행위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그 명사에는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에 두루두루 쓰이는 보통 명사가 있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산, 뭐 강, 뭐 아니면 뭐 학생, 뭐 아니면 뭐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단어들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명사가 되겠고요.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만 쓰인다. 그러니까 산 중에서도 뭐 우리가 이제 백두산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라든가 뭐 한강이라든가 뭐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분들은 한 분이시니까 이순신 장군 이런 식으로 특정한 하나의 대상만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고유명사다라는 거. 그것 외에도 뭐 어떤 무정명사, 유정명사, 감정을 지니고 있으면 뭐 유정명사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지니지 않는 무생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무정명사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구체명사가 있고,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나타내는 추상명사가 있죠. 그래서 뭐 평화라든가 뭐 사랑, 뭐 아니면 희망, 뭐 이런 것들, 자유, 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추상명사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책상이나 사물, 이런 거, 산, 뭐 구름, 태양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어떤 대상물이 있기 때문에 구체명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자립명사와 의존명사입니다.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명사와 반드시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 의존명사,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요거를 좀 구분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다와 마을은 자립명사고 뭐뭐 것, 뭐뭐 때문 같은 경우에는 의존명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바다에 갔다 같은 경우에 이 바다에 갔다의 바다는 앞에 특별한 어떤 문장 성분이 없어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큰 지장을 갖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마을에 벚꽃이 아주 아름답다 같은 경우에 저 마을에 저가, 물론 이 마을을 꾸며주는 관용어이긴 하지만 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문장에 큰 의미를 전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것이나 뭐 때문이나 이 의존명사 같은 경우가 것이나 때문이나 뭐 대나 뭐 바나 뭐 하나 수나 뭐 만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단위성 의존명사에 뭐 자루나 층이나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단위성 의존명사인데, 이런 의존명사에는 예를 들어서 나는 갈 데가 없다 해서 나는 대가 없다 라든가,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나는 그 일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의미가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의존명사는 반드시 관용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제가 좀 이렇게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참고로 또 이런 어떤 문법을 외우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의존명사 뭐 대바, 수, 만큼, 자루, 층, 말이, 것 때문이 있다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 하나의 뭐 사례가 되는 어떤 단어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또 오래 이렇게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또 한번 이 의존명사 설명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참고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가 있다 라든가, 나는 휴일에 갈 데가 없다 라든가,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 라든가, 아까 잠깐 예를 들었었죠. 오늘 나는 숙제할 것이 없다 이런 경우, 그랬을 때 이 수라든가 대라든가, 이 대는 곧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바라나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의존명사인데 앞에 있는 뭐뭐 할, 뭐뭐 아는, 뭐뭐 갈, 얘가 이제 관용어이거든요. 근데 이 관용어가 없다면,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수가 없다 라든가, 나는 대가 없다 라든가, 나는 바가 없다, 나는 것이 없다 이러면 의미가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장의 정의에서 문장은 의미적으로 온전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지 그것이 문장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관용어가 빠져버리면 이 문장은 온전한 문장이 아니죠. 그래서 이 관용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수, 대, 바, 것과 같은 의조명사는 이런 관용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어떤 명사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리면 이 의조명사에는 이 아까 단위성 의조명사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쌀 두 가마라든가 나는 2층에 산다 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연필 두 자루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마나 층이나 자루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의존명사가 되고요. 단위를 나타나는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이때 참고로 여기에 이따가도 나중에 하겠지만 이 단위성 의존명사의 앞에 오는 게 이게 문장성분으로 관용어인데 품사로는 바로 뭐냐면 수관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숫자로 되어 있지만 수사가 아니고요. 수사는 체언입니다. 수사가 아니고 수관용사다. 그래서 이 수관용사와 수사를 구분하는 어떤 방법에도 이런 어떤 의존명사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대명사하고 수사, 이렇게 좀 대명사와 수사를 가도록 하죠. 대명사는 그 사물이나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시간, 행위 등의 이름을 대신하는 단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가 대명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사람 표시의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나, 너, 그, 우리 같은 경우. 그리고 사물이나 장소 표시에 지시 대명사가 있다.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 나, 너, 그, 우리, 저희 뭐 이런 것들과 여기, 그곳, 저기 이런 지시 대명사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르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미지칭이라고 한다. 모르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미지칭이라고 하고, 정해지지 아니한 물건, 방향,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부정칭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미지칭 대명사와 그 다음에 부정칭 대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미지칭은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정해져 있는 대상 안에 호칭을 미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호칭을 미부여하는 것이고, 부정칭은 어떤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대상 또는 그게 대상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대상이나 어떤 인물을 우리가 부정칭이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예를 좀 제가 들어드릴 테니까 그 예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미지칭과 부정칭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그래서 이 미지칭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대상 가운데 호칭을 미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강의를 고3반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누가 이 문제 좀 풀어볼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미지칭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이 학생들은 정해져 있으나 철수가 풀어볼래? 뭐 영희가 풀어볼래? 라고 해서 호칭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미지칭이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어려운 어떤 문제를 이렇게 내가지고 이 문제는 누구도 풀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바로 부정칭이 됩니다.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가 되는 거죠. 꼭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고3반의 학생들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누구도 이 문제는 풀 수 없다의 누구는 바로 부정칭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사례를 또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교실 문을 누군가가 노크를 똑똑똑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노크를 하는 사람은 있죠. 그런데 그 노크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그건 호칭은 아직 부여하지 않은 거죠. 그럴 때 제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그것은 미지칭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밖에 철순이 라고 호칭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 그런데 그게 똑똑똑 하는 경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의를 또 막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 뭔가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랬을 때 그게 사람인지 뭔지는 몰라요. 그랬을 때 제가 밖에 누가 있나? 이런 경우, 밖에 누가 있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무슨 뭐 댕댕이 강아지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불특정 다수, 불특정 대상이기 때문에 부정칭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제기칭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바로 제기칭은 한 문장 안에서입니다. 한 문장 안에서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대명사를 제기칭이라고 하고, 국어에서는 제기칭은 3인칭에서 나타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형은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나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주어는 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이 주어인데 이 자기가는 형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자기는 형을 지칭하는 제기 대명사가 되겠다. 다음 문장도 동생은 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한다 같은 경우에 저 문장에서 저는 동생을 다시 한번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제기칭이 되는 거고, 제기 대명사. 할머니는 당신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신다. 이때 당신은 할머니를 지칭하는 3인칭 제기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당신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제기 대명사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수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수사 가겠습니다.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를 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수사하고 양수사라고 했을 때 이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를 양수사라고 하고요.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서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수사는 하나, 둘, 셋, 뭐 1, 2, 3, 서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서수사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수사에는 정확한 수를 나타내는 수사와 대략의 수를 나타내는 그런 수사로 또 구분할 수 있고,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가 있다 이렇게 또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경우에는 고유어 수사가 되겠고요. 한자어 수사는 1, 2, 3, 4 이런 것들이 수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수사 같은 경우에 그 모의고사에서 또는 내신에서 이렇게 출제 포인트로 잘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수사와 이 수가명사를 구분하는 어떤 문제가 잘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에 1을 더하면 3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는 2층에 산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2나 1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에는 모두 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같은 경우에 1, 3은 수사이고 그는 2층에 산다의 2는 관형사가 됩니다. 수관형사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바로 요거죠. 그래서 얘는 수사가 되는데요. 이 수사는 바로 체언이지 않습니까? 수사는 체언인데 바로 조사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라고 하는 거 부사격 조사, 그리고 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 그리고 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 이런 식으로 수사 뒤에는 이렇게 조사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여기 보시면 그는 2층에 산다에 2층이 조사가 아니죠. 2층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명사인데 얘가 의존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단일성 의존명사라고 하는데요. 뭐 한 마리, 두 마리 같은 말이라든가 뭐 한 가마, 두 가마, 세 가마, 쌀을 나타낼 때 이럴 때 가마 같은 경우도 바로 단위성 의존명사가 되는데 이 층 같은 경우에 의존명사죠. 의존명사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뭐에 의존한다? 그렇죠. 관용어에 의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용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기 이 층 앞에 있는 것은 문장 성분은 관용어고요. 관용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물론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붙을 수도 있고 용언에 관형사형 전성언미가 붙을 수도 있지만 관형사는 100% 관용어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이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라고 하고 얘는 수관형사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이 수사 구문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용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용언 가도록 하겠습니다.